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교재에 그 챕터 2번이죠. 토전 및 기초구조라고 나와요. 챕터 2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 16번. 시설 주제 16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집안조사의 순서라고 나오죠. 이거는 그냥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를 하고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다만 그냥 우리가 기초 밑에 광물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속을 이렇게 내려봐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뭐 사전조사하고 답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고 뭐 추가조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지원서의 방법인데, 이 지원서 방법은 이제 우리 물리적 지하 탐사가 있어요. 지하 탐사. 이 탐사. 그래서 이 탐사라는 것은, 탐사. 아주 좀 계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광대양 지층을 계략적으로 조사할 때 탐사라고 얘기를 해요. 탐사.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전기 저항식. 가장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얕은 층의 조사라고 나오는데, 뭐 시험 파악이나 지역 회복이라고 있어요. 시험 파악이나 지역 회복이. 뭐 얕은 층이죠. 그 다음에 18번 주제는 이제 보링이라고 나오죠. 보링. 이 보링이란 얘기 뭘 얘기해요? 광물을 우리 채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멍을 뚫어서. 그쵸? 보링에는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광물을 채취해서 끄집어내서 얘를 시료로 보는 거야. 시험 재료. 그쵸? 시험 재료. 원위치 시험이라고 해서 직접 구멍을 뚫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때 이제 우리가 수세식 볼링.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연약질. 연약질. 그 다음에 충격식. 충격식 하면 이제 단단한 지층. 그 다음에 회전식. 회전식 하면 이제 가장 정확한 거. 그쵸? 정확하고 연속적인 거, 그죠? 연속적인 게 가능한 게 회전식 볼링이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기시면 이제 사운딩이라고 나와요. 사운딩. 이 19번의 사운딩이 뭐냐? 이 사운딩이라는 것은, 사운딩 그 자체만 보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중해 이렇게, 시험체에 꽂아요. 여기 어떤 시험체 있겠죠? 그래서 지중에다가 땅속은 지중을 얘기해. 지중에 시험체에 꽂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이 있어요. 이 관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뚫어본다는 얘기죠. 회전 돌려본다는 얘기 있고, 인발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 관입하는 시험이 우리 대체로 뭐냐면 관입을 할 때 움직이죠. 얘가 움직여야지 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동적 사운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표준가입 시험이죠. 근데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가만히 있죠. 정적 사운딩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 베인 시험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이나 관입이나 뭐 인바이 시험은 뭐 별도의 시험이 있어요. 뭐 이스키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인바이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는 게 사운딩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시험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입, 회전, 인발하면 뭐가 나와요? 흑의 저항치가 나와요. 흑의 저항치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흑의 저항치를 통해서 나중에 공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바로 땅속에 있는 진해력을 추정하는 기본적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추정. 진해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추정식이 따로 있어요. 진해력 추정식이. 그 다음에 또 땅속에 있는 이런 흑의 저항수 정도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보링이나 사운딩은 어디서 할까요? 지표에서 실험을 하고요. 보링이나 사운딩은 이 병행하는 게 가능해요. 병행.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구멍을 뚫으니까 구멍 속에다가 이제 사운딩 시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준가입,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가입 시험이잖아. 그럼 이 표준가입 시험을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 표준가입 시험. 표준가입 시험이다. 그러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63.5kg의 추를 76cm 낙하하고 3cm 걸렸던 3cm 관입할 때 걸리는 횟수 n치라고 하죠. n치를 기본으로 사질토는 10에서 30이 보통 중간이고요. 점토질은 4에서 8 정도가 중간 보통 정도다. 이렇게 해서 중간 보통 값이 이제 사질토는 10에서 30, 점토는 4에서 8이라는 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이렇게 표준값 시험의 기본적 조건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 표준값 시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사질토, 이 사질토죠? 목적은 사질토의 조밀성, 밀도를 알아보는 거다. 밀도를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마찰력 정도를 파악하는 시험이 바로 표준가입 시험이에요. 사질토의 조밀성 시험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배인 시험이죠. 배인 시험이란 점토질의 점착성을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점착, 끈기 정도 알아보는 거. 회전을 통해서 회전을 이렇게 십자형 날개를 회전해서 이 끈기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이 바로 배인 시험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력 분포라는 시설 주제 20이 있어요. 그럼 지중력 분포라고 그랬죠. 지중, 땅속에 있는 응력의 분포다라는 얘기인데, 지중력 분포를 우리가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그냥 뭐 우리 시험에 나온 거만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모래질 집안에 놓으면 무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그럼 내리는데 이렇게 흙이 응력 저항 정도가 가운데 잘 받쳐주더라. 근데 이제 여기 단부는 약간 불리하니까 사질토 같은 경우는 취마가 단부에 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건축물을 점토층에 놓으면 점토층은 이렇게 이러한 응력 분포를 보이더라. 그래서 양단은 괜찮은데 이 중앙부가 치마에 우려가 있더라. 점토질의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왔다가 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중력 분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흙의 성질이죠. 흙의 성질. 흙의 성질은 이제 모래와 점토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모래와 이 점토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모래와 점토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모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투성이 좋아요. 투성이 좋고, 중요한 게 마찰력. 중요한 게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 이제 공학적 성질을 지배하고, 점토질은 점착력이죠. 이 모래는요, 순간 치마를 해요. 얘는,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마를 하게 되면 이 모래는, 충격을 주면 금방 순간 치마가 되는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기 안밀 치마를 한다. 뭐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래가 전당강도 큰 편이야. 마찰력이 크고. 이렇게, 이 정도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엑서 현상이 나오죠. 이 엑서 현상은 이미 공부했었죠? 엑상화. 그래서 엑상화 현상은 제가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래 사질토에 뭐가 있을 때 물이 있고, 그래서 모래가 느슨하게 입자가 생길 때, 원래 우리 흙에 있는 우리 전체 응력, 흙이 견딜 수 있는 전 응력은 두 가지다. 우리가 유효한 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이 있는데, 평소에는 간극수압이 작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간극수압이 커지고 유응력은 작아지니까 전단 저항을 잃고 지지력을 잃는 이런 현상을 엑스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엑스화 현상은 주로 사질토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진역시험이죠.
자, 진해력 시험. 그럼 우리 진해력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기초를 검토한다든가 흙막이를 한다든가 땅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진해력 시험을 해야 돼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원칙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 경미한 이런 용도라든가 이럴 때는 시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공사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하지 않을 때는 뭐가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땅을 팠을 때 나타나는 그 흙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장기, 장기 허용 진해력, 허용값을 나타내고 일부에는 또 단기 허용 진해력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단기는 규정된 장기값 곱하기 1.5배 정도까지는 우리 단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장기 허용 진해력은 어떻게 보겠냐? 그랬더니 지번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라고 해서 우리가 경한반부터 시작했죠. 연한반 중에 또 혈암이 작은 편이죠. 자갈 있죠. 혼합토가 있는데 혼합토 중에 자갈과 모래 섞인 거 좀 튼튼하죠. 모래 자갈보다. 그 다음에 각각 모래만 있거나 우리가 전토만 있거나 해서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응력이 있습니다. 응력이 단위는 뭐 킬로톤 퍼 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에서 150, 200에서 300에서 1000, 2000, 4000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장기 허용 진해력이 이렇게 100, 150, 200, 300 100, 150, 200, 300 1000, 2000, 4000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딱딱한 경연, 혈, 자, 혼, 각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경한반 같은 거 화강석 같은 거 얘기하겠죠. 연한반 하면 수감 계통이 있고 우리가 특히 연한반 중 특히나 혈암 같은 거 약하니까 경연, 혈자, 혼, 각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축법 하위 규정에 나타나는 우리 장기 허용 진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허용 진해력 같은 거. 그럼 일단 시험을 해야 돼. 원칙은 그럼 시험이 뭡니까? 공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이 보링 시험이나 이 사운딩 시험은 지표에서 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이렇게 평판을 놓다든가 아니면 땅을 파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뚝을 박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험 직접 기초일 경우는 이 평판제화 시험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뚝 박기 이렇게 현재 여기 지금 직접 기초로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여기 말뚝이 응력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할 때는 말뚝 박기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에 따라 평판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험일 수 있고 말뚝 박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판제화 시험은 우리 지금까지 많은 공부가 될 텐데 이 평판제화 시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이 하중과 변형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cm 침하할 때의 하중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항복 상태의 하중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하중들을 우리 작은 하중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하중으로 보는 거고요. 요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장기 하중으로 검토할 때는 그렇죠? 이 단기 하중을 보통 아까 2cm 침하할 때의 하중 또는 항복할 때의 하중 또는 파괴는 극한 하중 값인데 저 글씨 좀 안 보이네. 좀 다시 이렇게 요 단기 하중 값인데 얘를 장기로 할 때는 단기 하중 값을 봤더니 2cm 일대의 하중과 치마량이 그 다음에 항복 상태에 보이는 하중과 파괴시
파괴실 극한하중이라 하는데, 요때, 요 하중인데, 요 하중에 요거를 장기로 볼 때, 요렇게, 장기 하중값을 볼 때는 요 값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또는 뭐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2cm라는 항목은 2분의 1, 파괴 극한시킬 땐 3분의 1까지 값을 줄이는 게, 이 평판제화 시험의 결과의 장기 하중이고, 이걸 나중에 다시 이제, 제합판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뭐, 진위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판제화 시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값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뚝박기 시험인데, 말뚝박기 시험은, 요거, 말뚝박기 시험이죠. 얘는, 시공할 말뚝과 동일 말뚝이에요. 시공할 말뚝과 동일한 말뚝을 최소 본이라고 하거든. 3번 이상. 3번 이상 말뚝을 박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뚝의 떨공이 어떤 무게라든가, 또는 우리 말뚝의 어떤 그 지지 될 때의 어떤 말뚝의 길이라든가, 요거 접합, 이음 방법이 적합한지, 말뚝머리의 어떤 무게가 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이 말뚝박기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뚝박기 시험,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그 시설 주제 24로 가시면, 토공사 흙파기와 흙막이라고 나오죠? 24 주제. 그럼, 24 주제는 뭐냐? 시설 주제 보면은, 토공사 흙파기와 흙막이라고 나와요. 그럼 토공사 흙막이 흙파기인데,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길 때는, 우리가, 휴식각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휴식각은 뭐냐면, 마찰력만으로,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대해서 정지하는 각도. 이걸 우리 보통 휴식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공할 때는 경사각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각은 휴식각 곱하기 2배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주제 26번을 보면, 24번이었군요. 24번이었고, 25번을 보면, 토공사의 흙파기 공법에 이제 분류가 나와요. 이 분류가 나오는데, 보통 이 오픈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픈컷은, 뭐 아주 넓은, 광활한 토지에, 그쵸? 아주 넓은 대지야. 넓은 토지에, 우리 깊이가 깊지 않을 때, 깊지 않을 때 이제 별도의 흙막이 없이 그냥 경사각 유지하면서 그냥 파는 공법을 오픈컷이라고 해요. 근데 약간 깊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나온 게 바로 뭐냐? 부분 오픈컷이에요. 이 부분 오픈컷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 트렌치 컷이라는 게 있고요. 아일랜드 컷이 있어요. 이 트렌치 컷이나 아일랜드는 약간 반대적이죠. 트렌치는 도랑이니까 어디 주변부부터 시작해서 중앙부로 파는 거고, 아일랜드는 중앙부에 시작을 해서 주변부로 파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수 공법 같은 이런 집안 계량 공법들이 이제 공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화면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탈수 공법이 집안 계량 공법인데, 주제 26번이죠. 우리가 이제 그 집안을 계량한다는 공법. 그럼 집안을 계량한다는 공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 그럼 이 집안을 계량한다는 공법은 흙의 삼상고조를 이해해야 돼요. 흙의 삼상고조를 이해하자. 흙의 삼상고조라는 것은 흙은 이렇게 순수 토립자.
순수 토립자예요, 순수. 여기다가 이제, 물과 공기가 있는 겁니다. 물과 공기. 근데 물과 공기는 비어 있으니까, 순수 토립자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응? 간극이라 그래, 간극. 그럼 우리가 이 간극, 물과, 이 간극은 뭐라고요? 물과 이 공기를 얘기해요. 그럼 이 간극이 있다는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물과 공기가 많으면 뭐 하려고? 순수 토립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극을 제거하는 게요. 간극을 제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계량공법이야, 계량공법. 그래, 이게 바로 계량공법이구나. 왜? 확 속에 간극이 많을수록 진해력이 나빠지고, 밀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 이 제거하는 공법 중에, 모래 같은 경우, 모래는 투성이 좋으니까, 우리, 웰포인트 공법 같은 거. 응? 웰포인트라든가, 또는 우리, 진동을 준다든가, 충격을 주면 금방 푹 쑥쑥 가라앉아요. 쑥쑥쑥 가라앉아요. 계량공법을. 웰포인트 공법, 이런 거, 진동,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시멘트 그라우팅. 이 그라우팅 공법이 있어요. 뭐냐면,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경우를, 이 모래 사이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컴포트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토에 가하는 공법이 있어요. 점토에 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강제로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웰포인트처럼. 웰포인트는 우리가, 그 진공 펌프로, 강제로 물을 빼내는 거예요. 지하수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점토질에 먹히겠어요? 안 먹혀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래와 점토의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는, 드레인 공법을 써요. 이 드레인 공법을 쓰는데 드레인의 재료가 되는 게 샌드, 모래. 모래라든가 종이, 특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샌드, 모래, 샌드 레인, 페이퍼 드레인 이런 것들이 점토질이고요. 그 다음에 제하 공법이 있어요. 이 제하 공법은 뭐냐면, 무겁게 이렇게 뭔가 흙더미 같은 걸 이렇게 그 위에 쌓아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상기적으로 서서히 치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공법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점토에 맞는 공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을 개량하는 거예요. 집안을 개량하는 거. 집안을 이제 단단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질량에 꼭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집안 개량 공법이고요.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피닝 공법은 이거와 비교가 돼요. 왜? 얘는 지방 계량 공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에요. 땅에 대한 공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니까 지방 계량 공법과는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기초 구조의 형식과 특성입니다. 그러면 제2절에 보면 시설 주제에 이 출력부터 나오네, 그죠? 응?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기초구조, 지정,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 기초판이 있죠, 이렇게. 여기 특별히 요거를 주각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판 위에 있는 기둥이 연결된 부분이 주각부잖아요. 주각부 또는 기초벽이라고도 하죠. 기초의 형식에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밑창 코크도 있어요. 밑창. 밑창 코크도 강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15메가파스칼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밑창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순환 골재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크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잡석. 그쵸? 잡석.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서 깔아주죠. 이런 식으로 깔아줍니다. 잡서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밑창 콘크리트 있죠.
이렇게 여기 밑창 구조 윗면을 경계로 해서 그 위를 기초 구조라고 하고 이 아랫면을 우리가 지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 구조와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잡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빈틈이 없어야 돼. 요게 빈틈이 없어야 돼. 빈틈 없이 촘촘히 깔아주는 겁니다. 넝성성 깔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 잡석인데 잡석을 대신해서 이 모래를 쓰는 경우가 있어. 모래로 지정을 할 경우는요 30cm마다 물다짐 하도록 되어 있어. 물다짐. 요것도 주의해야 돼. 우리 모래를 지정할 때는 3cm마다 물다짐 하는 거구나. 그쵸?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설계 주의사항 나오죠? 그럼 기초 설계를 할 때 기초 유형을 공부해야 될 텐데, 28번은 그냥 그렇다, 지중부가 나오는데, 지중부는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기초주제 28번의 지중부라는 것은 주각보 이렇게 있어요. 주각보 이렇게 있는데, 이 독립기초예요. 근데 이렇게 편심기초가 생겼어요, 이렇게. 응? 편심.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부등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 있죠, 보.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인접한 주각부를 서로 묶어요. 서로 너랑 나랑 의지가 되자. 여기도 묶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편심기초 때문에 안 되는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각부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접한 구조와 묶어줍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요거를 지중부라 하죠. 그래서 이 지중부 서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편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축 하중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부등치마 방지. 이 부등치마 방지에도 굉장히 유리하더라. 그래서 보통 지중부를 만들어주죠. 독립기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각부와 주각부를 강력한 부를 이제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 분류가 나오는데, 기초 분류는 이제 기초판의 형식. 기초판의 형식 있죠?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 네 가지가 있어요. 독립기초, 복합기초, 온통은 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기초가 있고요. 이 지정의 형식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케이슨기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슨이나 피어라 보통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먼저 만들어줘 땅을 팔 수 있는데, 피어 같은 기둥처럼, 그죠? 기둥 모양처럼 깊이가 긴 거, 또 우물통 모양, 기둥 모양이나 우물통 모양 이런 것도 피어라고 하고요. 상자각 모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둥과 보가 달린 이런 기초 형식을 우리가 케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보통 선 구조물을 지상에서 만든 다음에 굴착하면서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상자각 같이 생긴 이런 기초 구조를 먼저 만들고 굴착하는 공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케이슨 공법이고, 케이슨 공법을 우리가 또는 잠함 구조물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서 잠함 기초라기도 합니다. 잠함 기초. 그래서 피어 기초는 기둥처럼 긴 모양, 또 우물통처럼 긴 모양의 기초 구조를 피어 기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뚝 기초가 나오는데요. 이 말뚝 기초에 이제 보면 주제 30번이죠. 30번 주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말뚝의 배치 기준이 나와요. 이 말뚝의 배치 기준은 말뚝과 말뚝은 서로 멀리 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뚝 머리 위치를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요 말뚝의 지름이 D다. 그러면 중심간 거리는 보통 2.0D에서 2.5D고요. 요 끝까지 거리, 말뚝 중심과 기초판 끝까지 거리는 1.25D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2.5D가 중심과 중심각의 기본인데 우리가 메인 말뚝이라든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강제 말뚝 같은 경우는 2.0들을 합니다. 보통 2.5D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2.5D를 하면 보통 뭐라 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말뚝 중심과 중심거리는 2.5D가 맞아요.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2.0D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메인 말뚝. 타격이 아니라 우리 구멍을 뚫어서 배치하는 메인 말뚝이라든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에서 구멍을 먼저 뚫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 말뚝. 이런 것들은 2.0D입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 이외엔 대부분 2.5D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 치수 같은 건 외우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표 있죠? 표 정도로 외우시는 거야. 다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뚝은 이제 서로 다른 걸 종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 나무 말뚝이 있는데, 나무 말뚝 있죠? 이 목재로 말뚝을 만들었다? 그럼 포인트가 뭐냐? 이 목재 말뚝은 어딘가 물에 젖어야 돼, 물에. 왜냐면, 물에 젖으면 이 내부가 공기와의 침투를 방지해서, 부패가 안 돼요. 근데 물에 닿지 않으면 부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성구두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바퀴에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완처라는 얘기는 말뚝이 손상됐어. 그럼 현장에 보관하지 말고 이 밖으로 이제 내보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장 타석 구두 말뚝 주군의 이음은 맞대미임 원칙이다. 다만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에 시행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아크 용접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이 주군을 이음은 맞대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 타석 말뚝을 만들 때는요, 이게 철근이 이렇게 이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때 겹침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면 아크 용접을 해서 맞대미임, 서로 이렇게 겹침이 아니라 이 맞대미임을 하라는 거예요. 말뚝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겹침이 하지 말고 맞대미임을 해가지고 아크 용접이라든가 또는 가스 압축을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냥 아크 용접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제 말뚝 현장임은 그냥 용접을 합니다. 용접. 현장임은 용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가 예제가 있어요. 예제 1번 보면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거 물어봤어요. 이거 어렵네, 오는 것을. 자, 18회 문제죠. 1번 문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밖에 손상된 말뚝 보수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장애로 반출해라. 뭐라고요? 장애로 반출해라. 혹시 쓸지 모르는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 주군의 이음은 필히 맞댐.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의 주군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맞댐 이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군의 이음은 맞댐 이음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필히가 아니라 맞대님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착 등을 쓸 수 있는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아크 용접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예외가 있으니까. 세 번째, 강제 말뚝 현장이면 용접을 한다. 맞는 얘기죠. 답이네. 네 번째,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채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잡석 틈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치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석 틈새는 채워야 돼. 꽉 빈틈없이 채워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밑창 콘크리트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10 아니죠. 얼마예요? 15메가파스칼. 15메가파스칼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마 여기 써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15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치마라고 나오는데 부동치마, 상부구조 있고 기초구조가 있겠죠. 원인도 있고 해소 방법도 있고, 이거. 이때 이제 방대책은 이제 건물을 너무 길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이 너무 길면 꼬리가 밟힌다 그래. 뭐냐면 너무 건물이 길어버리면요. 2일 1층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일 1층이 뭐냐? 이 집안이라는 게 항상 지층이 똑같은 게 아니라 때에 따른 지층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건물이 짧으면 그 확률이 작아지는데 건물이 길어지게 되면 자칫하면 이질적인 어떤 진해력이 있는 곳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고, 이웃 건물과는 좀 거리를 떼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 이질기초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복합, 짬뽕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개의 지정이나 기초를 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말뚝도 여러 개의 형식을 주는 건 안 좋다고 해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선이라고 나오는데, 동결선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겨울철에 땅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 동결선 보시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땅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오는 깊이 한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보통 90cm, 북부로 가면 추우니까 120cm, 남부는 60cm 해서 외워야 돼요. 동결 심도를. 기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초는 이렇게 뭐다? 동결 심도 아래에 배치해야겠지. 그래야지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이 동결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기초는 동결선 아래 배치하는 거야. 기초는 동결선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아래에 배치해라. 아래에 배치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숙제가 돼야 할 내용들이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들이고요. 문제안을 딱 보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대부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죠. 응? 자, 다음 표는 집안에 허용 진역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역시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진해력은 땅이 견디는 힘이에요. 땀이 견디는 능력인데, 이 땅이 견디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시험을 해라. 응? 이 시험을 하는 게 뭐예요? 시험을 하는 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험에 의하지 않고 시험에 하지 않겠다. 왜? 경미한 경우니까. 그러면 시험에 의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암기할 때 그 순서는 허용, 장기용 진해력은 경, 연, 혈자, 혼, 각이에요. 뭐라고요? 안 따라하는 사람 있네. 그죠? 경연, 혈자, 혼, 각 외우시고요. 근데 요거 순서대로 이제 보면 100원짜리 기억하세요. 100원짜리 주머니 있나? 100, 150, 200 가다가 자갈은 300이에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1000, 2000, 4000 느낌이 좋잖아. 원래 단위는 킬로토모 제곱인데 숫자만 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0, 150, 200, 300 그 다음부터는 안반부터는 이 종전 안 받아요. 집회 1000, 2000, 4000 그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현재 보면은 이 경안반이라는 게 뭐야? 이게 요거 화강석이라든가 섬노관, 편마안, 안산암, 화성암 및 구군여암이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화강암, 화성암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연암반 해가지고 수성암이 나왔죠? 판암, 편암 등의 수성암이 이거 연암이에요, 연암. 그 중에 특히나 혈암, 토단암 하면 토단반 하면 뭐가 돼? 요게 혈암 종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운 거니까 딱 보니까 100, 그 B가 뭐야? 150, 200 다음에 300이잖아. 그럼 150과 300 찾으면 되네. 150, 300 찾았어? 근데 갑자기 위에 C에 뭐가 있어요? 단기용은 뭐냐? 단기용은 장기 얼마? 1.5배잖아. 1.5배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1.5배. 그러니까 150, 300, 1.5가 어디 있어요? 150, 300, A가 300이죠. A가 300, B가 150, 300, 150, 1.5죠. 요게 300, 150, 1.5니까 조합을 하면 그렇지. 4번이 되겠네. 그죠?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게 좋겠죠? 외우라고 제가 표 만들어 놨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기초구조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 문제는 또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화면을 보는 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이 기초구조라는 거를 강의하면서, 기초구조는 어쨌든 이렇게, 기초판 형식과 지정 형식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뭐야? 기초판 형식. 기초판의 형식상 분류가 4가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정 형식은 몇 가지가? 하나, 둘, 4가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문제 조건이 뭐예요? 기초구조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기초구조는 기초판을 포함한 기초주각부의 기초구조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기초판을 제외한 기초 아래의 합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기초판 형식에 따른 종류가 있고 지정 형식에 따른 종류가 있고, 다섯 번째, 케이스인 기초. 케이스인 기초는 기초판 형식에 따른 구분이다. 케이스인 기초는 기초판 형식이 아니라 뭐다? 지정 형식이네. 지정 형식이죠? 케이스는 어디서 속해? 지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A반, B반 있는데 요 케이스는 어디? B반에 속한 거예요. A반은 뭐야? 기초판은 독립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주기초잖아요.
그게 답이네, 5번이.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형식을 잘 나와 있죠? 교재, 뭐 23쪽까지 다 보면 제가 설명 다 해놓은 거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다음 강좌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